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7%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크게 많은 수량 아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양매수를 진행을 해주었고요. 코스피는 2,400선 가까이를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SVB 뱅크 파산 사태와 그 다음에 CS 은행 부실 사태와 그런 이제 각가지 여러 가지의 그런 은행주들이 상당히 이제 고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SVB 사태로 인해서 그런 금융 불안에 대해서 조성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은행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조금 이제 불안감이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제 좀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에 상승 마무리를 했지만 결국엔 또 이제 다우 나스닥은 어제 밤 시장에서는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금리에 대한 그런 상승이냐, 금리 상승이 계속 이어져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서서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부작용이죠. 특히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우리가 2007년, 2008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금융 위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사실은. 금융 위기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와 지금 금융위기가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그런 PPI 지표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상치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도 이제 3월 21일, 3월 22일에 나올 수 있는 FOMC 회의에서 거기에서 0.25%를 점치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이제 아예 동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확실히 이제 느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금리 퍼센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졌다.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이 부각되면서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시점에 금리가 거의 고점을 찍는 시점이고요. 앞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은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얼마나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빠르게 떨어지는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라는 것이 이 다음 시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금융위기가 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금리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다, 금융위기가 왔다, 이래서 우리가 투자를 지금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다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 코스피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그리고 생각보다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미국 정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은행 차원에서 그런 파산 사태라든지 부실 사태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커버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때 얻었던 교훈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던 상황이고요. 일찌감치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예측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그런 투기 상품 때문에, 그죠? 파생 상품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은행권들이 빠르게 무너지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제 그런 위험한 파생 상품을 이전보다는 많이 시장에 풀진 않았고요. 그리고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때 그런 대출 제한을 하면서 오히려 은행에서 자금을 좀 확보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하는 그런 소식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더 빠르게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그런 금융위기가 쉽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추세가 이제 멈추는 상황이 생기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면 저는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시간이 유동 자금이 풀리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당연히 유동 자금이 풀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 그죠? 유동 자금이 시장에 풀렸을 때 어떻게 이 주식 시장과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이전처럼 뭐 금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내릴 가능성은 없지만 금리를 천천히 내리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유동자금이 풀리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머지않아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계속해서 보면 239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한번 찍고 쌍바닥 형태로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계속 비슷한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탈하지 않은 채로 코스피가 2400선, 2500선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이 구간을 오랫동안 횡보한 만큼 바닥을 좀 오랫동안 다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횡보할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웬만해서는 이 이하로 이제는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 뚫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면 오히려 이제 코스피의 그런 우량주 위주, 우량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제조업 위주로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유동자금이 풀렸을 때 당연히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또 이런 제조업 시장에 힘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 지금 눌러져 있던 그런 주가들이 다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확실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 달, 두 달 투자할 것이라면 지금은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오랫동안 볼 것이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는 800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800억.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최근에 좀 매도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엔 좀 매수를 했지만 사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연초에는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탈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월봉은 지금 이제 음봉이지만 환율도 보시면 지금 1309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상단 라인보다는 좀 눌러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1320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 불안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환율도 이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반등을 하고 환율시장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을 보시게 되면 3,600만 원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확실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진입을 하는 방향이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내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이 위험 자산들이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시장은 뭐 사실 어제 미국 증시는 마무리되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2%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은행에 대한 그런 불안감으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시장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이 제기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은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그 도미노에 대한 그런 파산 사태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벽하게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장은 좀 빠르게 대응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점차 이 불안감도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 시장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4%입니다. 3.43%.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4%, 3.5%. 그래서 이전보다 지금 더 하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침체에 대한 분위기로 힘이 실리다 보니 국채금리 같은 이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자체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국채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수익률 입장에서는 국채보다는 네, 그런 위험 자산 쪽으로 또 힘이 네, 실릴 수도 있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시장 지표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긴 하지만 그 경기 침체 이후에 나왔던 그런 시장 흐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70원 하락해서 17,09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56%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좀 반등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뭐 평소와 유사하거나 거의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격도 이제 17,110원으로 2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지금 435만 주로 전날보다 거의 뭐 조금 줄었지만 거의 유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2,500만 주 거래가 터지고부터 거래량이 조금 유지가 되는 듯 했는데 또 조금씩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400원에 이제 힘겹게 뚫고 네, 계속해서 지금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도 17,400원을 반납을 하고 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21선과 61선, 121선이 모두 네, 정배열이 되었고요. 이평선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번 수렴 구간이 나왔을 때 그 이평선을 벌리면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를 살려서 추가적인 네,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평균적인 가격대를 좀 보았으면요. 이미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횡보하던 그 박스권을 한번 뚫고 나갔다라는 것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간을 이제 완벽하게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언제 나오는지가 한번 좀 중요하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 분위기 자체가 SVB라든지 CS라든지 아니면 뭐 퍼스트 리퍼블릭인가요? 네, 그런 좀 은행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하던 그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조금 이 주가도 네,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올랐다, 오늘 내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번 신호를 주었기 때문에 그 신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 다음 신호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처럼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또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200만 주, 300만 주 수준대로 또 거래량이 계속 죽은 채로 유지가 된다면 또다시 한번 박스권을 횡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번에는 한번 상승을 노려봄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는 이탈을 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다음 주에 이 구간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20월봉선을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선 잘 나타나죠. 결국엔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기형 수렴 패턴에서 월봉이 한번 치고 나갈 듯 했는데요. 3월 달에 거래가 좀 더 실려서, 좀 치고 나가주면 좋겠지만, 일단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그런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이슈가 또 터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올라가기 좋은 그 시점에 좀 눌러지는 흐름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여기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좀 버티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또 적절하게 이 17,000원, 17,400원 정도를 또 이제 횡보를 하면서 21선 찍으면서 또 올라가 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12만 8천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만 8천 주 매수했습니다. 자, 전날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67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좀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 기관 투자자도 보시면은 금융투자, 보험은 매수를 했고 투신 만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근데 크게 뭐 많이 매도하지 않았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드디어 거의 한 달 동안 연일 매수했던 것을 이 연일 매수를 이제 끊고 32,000주를 매도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때까지 매수한 것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극미량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이제 매도가 연일 또 나오는지 아니면 이 시점으로 해서 매수가 이제 멈추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가 11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이전에 3월 14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적은 거래량으로도 좀 많이 떨어질 때 사모펀드가 매도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사모펀드가 오늘 11만 주 매도하면서 아무래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좀 전환을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수하는 세력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그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60일 동안 평균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740만 주, 810만 주를 매수하였고 개인 투자자가 1,500만 주를 매도하면서 지금 이 횡보하는 구간, 아래 구간에서 많은 물량이 지금 매집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집 물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번 상승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집을 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일 공매도 잔고가 좀 감소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3월 14일부터 해서 3월 10일부터죠. 그때부터 해서는 조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주 수준에서 지금 800만 주대로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는 금요일에는 목요일보다는 18만 주 정도가 또 늘었고 16만 주네요. 837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계속 이제 30만 주, 20만 주, 그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잔고가 여기서 더 늘어나는지는 더 봐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평균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해 있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 지분이 좀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늘어나지 않고 계속 이 수준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후의 움직임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800만 주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어제는 이제 74만 주 체결, 상환이 17만 주로 한 60만 주 정도가 체결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2,640만 주, 2,580만 주에서 좀 더 증가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뭐 2,500만 주, 2,600만 주, 뭐 이 수준에서 최근에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이 대차 잔고의 흐름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대차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횡보를 하지만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직접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수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공매도 숏커버링이겠죠.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수량을 모았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추가로 매수를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차 평균선을 보았을 때 확실히 평균 아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지금 많이 상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하루 하락했다라고 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17,000원 수준에서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안한 그 불안감도 결국에는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앞에서 시장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이 구간을 이겨내고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도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다려 봄직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외국인 추정 물량은 38,000주 매수해서 당일은 33,000주 매수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를 좀 했는데 목요일이죠. 크게 매도하지 않고 금요일은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요. 12.6% 수준으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면 확실히 평소보다도 많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투자자 수급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12%대까지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배당을 주는 주식도 아니고요.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크게 지금 좋을 만한 재무제표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에 대한 흐름이 좋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거래원을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는지 살펴보면 NH투자증권, JP모간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10일 동안 메리츠와 그 다음에 모간서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 창구와 JP모간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매도 물량이 지금 모간서울로 좀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MSCI 리밸런싱이 있었던 그 시기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연기금 투자자 지분도 확 늘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확 올라갔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옵션 만기 딱 그때였군요. 이렇게 모간서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0일 평균, 60일 평균으로 하더라도 확실히 매수 상위는 모간서울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상황과 그 다음에 대차 상환 그런 것들이 지금 모간서울, JP모간, 메릴린치 이런 외국인 투자자 증권과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MSCI에 대한 비중이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가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부분은 다 확인을 했고요.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채권단 관리 졸업 1년, 이제 두산그룹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두산그룹의 그런 지분 구조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아래에 지금 두산 인베스트먼트, 지금 두산 테스나를 인수할 때 이렇게 두산 인베스트먼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박회과,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핫하게 주목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오리코모 이제 원래 있었고요. 여기 이제 상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기업 가치가 최소 1조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이외에 그런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이제 산업용 로봇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사업으로 투자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이제 두산 지주사에 이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어려웠던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들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도 팔고, 두산 솔루스도 팔고요. 그다음에 두산 산업차량도 두산 밥켓 아래에 이제 넣어주면서 굉장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네, 두산 밥켓도 아주 좋은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았고요. 두산 퓨얼셀도 이제 앞으로 수소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육성 정책 때문에 시장이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도 지금 수익성 증대와 그럼 이제 체질 개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자체에서 보면 다른 이 계열사들은 네, 지분 퍼센트가 이제 60% 이상으로 잡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은 상당히 이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딜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뭐 유상증자라든지 합병 신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행이 되면서 여기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배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제3자 유상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출자를 통한 또 이런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룹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여유가 생긴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이제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어졌을 때 힘을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네, 그룹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룹 전체가 이제 여유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유가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지금 다 같이 좀 올라가 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밥캣과 퓨얼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 가치에 의한 기업 가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캣과 퓨얼셀이 또 주가가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자, EU가 이번에 네,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그런 뭐 관련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말이 많았죠. 근데 이제 미국판 IRA라면 이제 EU도 그 비슷한 법안을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최대 65%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이 나왔던 것이 어제 EU에서 발표했던 그 법안들은 네, 그 정책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리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 거의 90% 수입을 하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한편으로는 부담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EU가 이제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이외에 또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상당히 큰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이제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원전 관련 영향도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유럽연합이 이제 국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은 공공 입찰을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규제를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 내용은 사실 작년 말부터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네, 아닌가요? 2023년 하반기부터 외국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찰 문턱이 조금 이제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장이 우리의 공공 조달이나 기타 시장이 보조금으로 이제 왜곡된다라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를 주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내 대규모 공사의 공공 입찰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이제 EU 기업을 합병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에는 이제 직접 지원금뿐 아니라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면서 좀 이제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런 과도한 보조금 혜택이 확인이 되면 입찰 배제는 물론 EU 당국이 직권 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조치가 중국의 그 공산당 그죠? 국영 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보조금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그런 수출을 위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기업 기관들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제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EU의 또 이제 입찰 규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이제 이런 정책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원전 입장에서 본다면 기술이 있는 기업이 이제 미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프랑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도 다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 입찰에 참여할 만큼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이제 배제를 했을 때 미국, 한국, 프랑스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프랑스가 EU 국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법안들은 프랑스에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찌감치 이제 미국과 한국이 폴란드 원전 등 이제 그런 최종 입찰을 이미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단독 입찰을 진행하고 있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정부 규제, 정부에 대한 지원금 규제가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그리고 그런 지원을 얼마나 받았을 때 규제를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기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런 규제를 아주 심각하게 아예 EU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도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이제 매각이 여러 번 되었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재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정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미국의 원천 기술, 한국의 제조 기술, 그 다음에 UAE의 그런 자금력을 확보해서 삼국이 이제 협력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이 될 것이고요. 저런 소식을 보고 우리가 EU에 아예 진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전 시장에서 그런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안이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지혜롭게 좀 잘 해결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제3의 방법으로 또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UAE의 그런 국부 펀드가 또 이제 원전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투자금을 또 조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좋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소식은 조금 더 제가 이제 이 추가 소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미국은 이제 폴란드 쪽에 이렇게 원전 인재 양성을 돕는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그 정부 차원의 6기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후속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확실히 이제 최근에 원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와도 민간 원전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2기에서 4기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2기에서 4기가 순차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미국처럼 저렇게 이제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폴란드 자체 이제 원전 기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UAE 쪽이었죠. UAE 바라카 원전도 이제 UAE도 네, 그런 교육을 받았고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와 UAE가 같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그런 식으로 좋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네, 그 한전, 그죠? 한전, 한수원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쟁 구도가 처음에는 이제 한미 원전 협력으로 인해서 사장단이 직접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좀 얘기가 오가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그 후속 차원의 이 협의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소송이라는 얘기가 나는데요. 서로 피 터지게 싸우겠다가 아니라 또 이제 중재를 진행을 하면서 잠깐 이제 멈추었죠. 근데 그 중재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월 말쯤에 이제 우리나라와 한미 또 이 공동 성명이죠. 네, 그런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이 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그런 안제들이 언급이 될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원전 관련 협의가 언급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이 소송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한미 원전 협력의 그 연장선상에서 협의를 진행했을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기다려 볼 만하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3월 18일이죠, 오늘. 이제는 2주 안으로 네,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계약 소식도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그 한수원과 이제 계약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올해 지금 1분기만 하더라도 수주를 거의 4조 정도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 목표의 거의 50%를 달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도 네,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좀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8.6달러죠. 네, 주가가 좀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번 슈팅을 주고 지금 조정을 받고 좀 오랫동안 이 구간을 횡보하다가 그 자리를 이제 이탈을 하고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이 SMR 시장의 선두주자는 뉴스케일 파워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제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SMR에 대한 위험성이 인식이 되어서 뭐 시장이 줄어들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면 저는 이제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하락을 했지만 분명히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이 홀텍도 그 다음에 테라파워도 우크라이나의 그 SMR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뭐 루마니아,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SMR 시장에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영국 쪽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 이 SMR 시장은 커질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선두주자는 뉴스케일 파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어서 이 SMR 지분 이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SMR에 대한 지분 자체는 평균 단가가 상당히 이제 낮은 가격에 이 지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8.7달러도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침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